진행했던 저는 인천 어린이천문대 소속이 아니고요. 금산 연구소, 여러분 여기 어린이천문대 전체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연구소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전체의 총괄을 맡고 있는 연구소장 이은석 아주쌤입니다. 인천에 올해 지금 처음 프로젝트 연구관 했고요. 원래는 일산 어린이천문대에서 제가 8명 작년 3반기 때 했었고, 작년 하반기에 이제 우리 인천에 4명 친구들을 데리고 했었는데, 일산하고 좀 다른 건 일산에서는 달하고 태양에 대해서 관측을 해서 일산에서만 관측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주제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관측을 홍천까지 갔다 왔어요. 홍천 어머니께서 아실 거예요. 그 날씨 너무 안 좋아 주말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홍천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고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얻어먹은 라죽을 아직까지 기억어. 아주 좋은 추억을 했는데 그만큼 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는 관여를 별로 안 했어요. 일산할 때는 처음 하다 보니까 관여를 좀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홍천 거기 별똥쌤이라고 저기 관측소 소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많이 도와주셨고 제가 아이들이 거기 데이터 처리할 때 저는 나 몰라 선생님 몰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상 찍은 거 갖고 저희들이 영상 보면서 다 스스로 했어요. 대신 제가 이제 요거 하라고 코칭만 좀 해줘갖고 이번에 나온 결과물은 자랑스러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직접 한 거예요. 저는 그냥 편집만 열심히 해주고 말만 이거 이상한데 요거만 해준 거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들이 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 이거 말고도 다른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때 이 순서대로 자기가 할 줄 알면 이게 그게 계속 발전되면 고등학교로 가거나 뭐 실력이 되면 이제 과거나 영재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 이상 가면 자기네들이 이제 그런 RL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잘할 수 있을 역량까지 됐으니까 그 실력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발표하는 거 애들 지금 긴장 많이 했거든요. 저희가 프로젝트 발표하다 보니까 격식은 다 갖춥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공개 무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국기대학 통해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아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세요. 애국까지 참아 안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료 준비 선물 수여가 있겠습니다. 인천대단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민재, 남동민재 앞으로 나와주세요. 문서번호 프로젝트 연구반 2025-인천-01 성명 남궁민재 학교 인천 청담중학교. 이 학생은 인천 어린이천문대 프로젝트 연구반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2월 7일 어린이천문대 대장. 박수. 사진도 찍어주세요. 부상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이들한테 책을 다 달라요. 아이들 특징에 맞게끔 했고요.
제가 여기 손편지도 썼으니까요. 가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민재는 우리는 천문학자의 꿈을 꾼다라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나머지랑 지보가 받는 게 천문대에서 또 와, 빼빼빼 로즈. 사진 찍었죠 아까? 네. 네. 네, 그러면 그냥 주원이 이름이 잘못됐어요. 주원이만 없습니다.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송민재라고 아는 팀장님이 한 분 계신데. 아, 성민재. 죄송합니다. 화보이시라서 뭐. 민재야, 한 번 더 할까? 강민이. 민재 사진 한 번 더 찍자. 여기 잘못 나왔습니다. 그 수료증만 들고. 자, 오. 이제 웃어. 선생님한테 뭐 하는 거야? 강현이 앞으로 나오세요. 증서번호 프로젝트 연구반 2025-2000-02 성명 김강윤 학교 인천 이음중학교 위아 동문입니다. 인천원 전문대장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오늘 온 거 같은데 오늘? 아니지? 네, 하하하, 네, 좀 네, 즐거운 제가 강윤이한테 주는 책은 드디어 만나는 천문학 수업 책입니다. 같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빼빼 보실까지? 자, 나올 때 힘들겠는데? 그다음 주원이 앞으로 나오세요. 중서번호 프로젝트 연구관 2025-2000-03 성명 성주원 학교 김포하늘빛중학교 이하 동문입니다. 2026년 2월 7일 어린이 전문대 대장. 자, 축하합니다. 하하하, 하하하. 주원이는 제가 주는 게 주원이가 빅뱅하고 우주론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 빅뱅 우주론 강의 책입니다. 마지막 이산 야, 선생님 단상 하나 올라가요. 맞는 거야? 순서번호 프로젝트 연구반 2025-2000-04 성명 이산 학교 김포 감정중학교 이하 동문입니다. 2020년 2월 7일 어린이 전문대 대장. 자, 축하합니다. 이게 사실 자. 산이가 우주 탐사에 관심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산이는 우주 탐사의 물리학이라는 책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자, 축하합니다. 대장님 이제 선물 저기. 선물 증정식을 하나 더 해야 되는데, 그죠? 자, 여기. 자, 우리 연구소장님 이쪽으로 나오시죠. 야. 네. 자, 그동안 인천 프로젝트 연구반을 위해서 정말 물심양면 노력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가 곁에서 지켜봤는데도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오늘 이렇게 선물 준비했다는 말씀 안 드렸거든요. 예, 서프라이즈로 저희가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진짜 감동적인 저희는 순간이에요. 이런 이벤트가 또 처음이기도 하거니와 일단 먼저 바쁜 주말에 또 다 놀러 가고 해야 되는 주말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아이들 첫 결실을 축하해 주러 방문해 주신 자리해 주신 부모님께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의 주인공들이죠. 우리 인천 프로젝트 연구반 1기 산민재, 강윤, 주원이까지 지난 6개월간 사실 오랜 시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끝까지 해냈다는 게 정말 기특하고 자랑스러운 순간이에요. 사실 저희가 이 프로젝트 연구반을 시작하면서 걱정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인천에서는 처음 또 도입을 해보는 거고 프로젝트 연구반 또 면접도 보고 막 했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주제가 정해지고 나서는 걱정이 더 많았어요. 일산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좀 쉬운 주제였는데 우리 주제를 보니까 저도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이제 이 아이들이 별을 보고 즐기는 것을 넘어서 천문학자들이 직접 연구하는 그런 과정들을 중학생 친구들이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참 많았거든요. 게다가 또 우리 홍천에서 이번에 관측이 진행이 됐는데 이번 홍천 관측 진행에 있어서 날씨 문제도 있었고 또 시기도 굉장히 추운 시기였었죠. 근데 아이들이 그 현장에서 그 홍천이라는 현장에서 진짜 천문학자가 돼서 천체를 추적하고 또 이렇게 관측하는 활동을 했다는 게 힘들었을 거예요. 네, 굉장히 힘들었을 테지만 이게 너무나도 소중한 경험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제 성장함에 있어서 큰 경험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주였죠. 지난주 우리 친구들이 이제 최종 결과물을 가지고 발표 연습을 이제 하는 자리에 저도 이제 함께 와서 아이들이 발표 연습하는 걸 여러 가지 조언도 하고 지켜봤는데 최종 결과물을 보고 일단 깜짝 놀랐어요. 네, 이거는 아마추어 수준을 넘어서 정말 천문학자들이 전문가들이 이 사용하는 장비와 그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직접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정하고 사진을 이 전처리 과정까지 다 해냈거든요. 이 결과물을 보고 정말 놀란 게 결과물 자체가 말해주는 건 아이들이 이 아재쌤이나 홍천 관측 소장님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게 아니라 이건 진짜 스스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전처리 과정을 거쳤구나 이걸 증명하는 그런 결과물이더라고요. 네, 이따가 결과물 아이들이 발표를 하겠지만 부모님들이 못 알아듣는 것도 많을 거예요. 정말 전문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질문을 통해 더 자세히 이제 알아보도록 할 텐데 여하튼 우리 홍천 가서 고생 굉장히 많이 했고 우리 라죽이라는 또 라죽 끓여 먹은 그런 이벤트도 있고 굉장히 즐거운 이벤트가 있었지만 이 6개월 동안 너희들이 거쳐갔던 이 모든 프로세스가 앞으로 너희가 성장하는 정말 큰 밑거름이 될 거라고 선생님은 믿어요. 일단 포기하지 않고 화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냈다는 게 선생님은 진짜 진심으로 자랑스럽다. 진심이야. 진짜 선생님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나라 과학을 이끌 인재들로 성장할 거거든요. 네, 앞으로 크게 큰 꿈을 펼치게끔 이제 많은 박수와 응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발표로 인해서 아이들이 연습 엄청 많이 했고 집에서 연습한 거 보셨죠? 그 정도로 아마 처음일 거예요. 이렇게 발표한 거. 요거 발표하는 거 아이들이 자산이 있으면 학교나 어디 가서 발표할 때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발표 잘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시고 그래도 얼굴이 지금 아마 심장이 여기까지 쿵탕쿵탕 올 거예요. 이거를 극복해야 더 할 수 있고 과학자는요 연구도 잘해야 되지만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기억 속에 아무리 뛰어난 그 과학자 천재여도 우리 속에 기억이 나는 사람은 궤도, 그다음에 미드먼지, 그다음에 그 물리학과의 그 교수님 누구지? 네, 김범주 교수님도 계시고 또 저기 경희대 뭐 물리학과 교수님 있는데 또 그리고 신채경 박사님이나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거는 대중들한테 쉽게 알려주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무리 똑똑해도 말을 제대로 못하고 전달을 못하면 그 과학자는 잊혀지게 마련인데, 그래서 말을 제가 수요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많이 노력을 했으니까 아직은 처음이니까 이쁘게 봐주시고 다음에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김광민 학생, 네. 앞으로 나오세요. 잠깐만요.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시작. 조명 제가 끌게요. 안녕하세요. 이번 프로젝트 연구와 관측 결과 보고서의 이론적 배경 파트를 맡게 된 인천 이음중학교 김강윤입니다. 이론적 배경을 소개해드리기에 앞서 탐구 목표 및 목적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고서의 탐구 목표는 소행성의 광도 변화를 관측하여서 자전 주기를 알아낸 후 소행성의 물리적 특성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탐구 목적은 첫 번째, 이미 관측된 소행성의 정보와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서 왜 이러한 광도 곡선 그래프가 나오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행성의 자전 주기를 계산하여서 모양을 대략적으로 추측해보고 만약 지구에 충돌했을 때 피해 규모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관측 과정과 분석 결과를 정리하여서 다른 학생이나 관측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것이 세 번째 목적입니다. 저희 팀을 역한 분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는 프로젝트의 목적을 정리하였고 이론적 배경과 장비를 기록하였습니다. 성조원은 소행성 3호 가브리엘라의 관측 과정 및 결과를 분석하였고, 이사는 소행성 107 카밀라의 관측 과정 및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남구 문제는 탐구 결과 정리, 탐구 결론 정리, 시행착오 기록, 참고 문헌 정리 등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알아볼 첫 번째 이론적 배경은 지구 근접 소행성입니다. 지구 근접 소행성이란 태양 주위를 도는 소행성들 중 지구로부터 1.3 AU 이내까지 접근할 수 있는 소행성을 뜻합니다. 잠깐만요. 조금 더. 그러면 지구 근접 소행성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근접 소행성의 정의란 태양을 주위를 도는 소행성들 중 지구 궤도 근처 약 1.3 AU 이내까지 접근하는 소행성들을 뜻합니다. 여기서 1.3 AU라는 거리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의 약 1.3배에 달하는 거리입니다. 지구 근접 소행성의 발견 및 추정입니다. 지구 근접 소행성은 지상 망원경, 레이더, 그리고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발견 및 추적되고 있으며 국제 협력기구인 IAWN이라는 협력기구에서도 계속 출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지구 근접 소행성의 위험성입니다. 지구 근접 소행성은 지구에 충돌하였을지 지역적 피해뿐만 아니라 전 지구에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구 근접 소행성의 사례로 제가 두 가지를 알아본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아포피스 소행성입니다. 아포피스 소행성은 지름이 약 340m에 달하는 소행성으로 2029년경에 지구에 32,000km까지 근접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32,000km라는 값이 잘 가늠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30만 km가 넘는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두 번째로 2013년도에 있었던 첼리아비스크 사건입니다. 첼리아비스크 사건은 러시아 첼리아비스크 지역에 소행성이 폭발해서 수천 명이 부상을 입었던 사건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이론적 배경은 소행성의 임시명령법입니다. 소행성의 임시명령법에는 소행성이 발견되고 그 직후 궤도가 확정되지 않은 천체에 붙이는 이름으로 이후 궤도가 확정되게 되면 정식 명칭이 부여됩니다. 소행성 임시명령법을 짓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잠시만요. 다음과 같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시간 관계상 소개는 못 드리지만 밖에 있는 포스터를 참고하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론적 배경은 저희가 관측했던 두 가지 소행성 중 첫 번째인 355번 가브리엘라입니다. 355번 가브리엘라는 1893년 1월 20일에 프랑스에서 관측되었으며 소행성 때 중부에 위치하고 태양으로부터 평균 약 2.54AU의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공전 주기는 약 4.04년이고 크기는 지름이 약 24km 내외입니다. 자전 주기는 약 4.83시간으로 분류는 S형 소행성인데, 여기서 S는 영어 단어 스토니에서 따온 것으로 돌과 금속으로 이루어진 밝은 소행성을 뜻합니다. 다음은 107번 카멜라입니다. 107번 카멜라는 1868년 11월 17일 인도에서 관측되었으며 소행성대에서도 아주 바깥쪽에 위치합니다. 공전 주기는 약 6.52년이고 크기는 지름이 약 210에서 250km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355번 가브리엘라의 약 10배에 달하는 크기입니다. 자전 주기는 약 4.84시간으로 유형은 C형 소행성인데, C형 소행성이라 탄소질이 풍부한 성분으로 이루어진 반사율이 적은 소행성을 뜻합니다. 태양의 초기 물질을 보유한 원시 소행성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번 관측 결과를 내기 위해서 홍천 관측소에서 사용하였던 관측 장비 목록들입니다. 먼저 경통은 SDT130이라는 장비를 사용하였고 구경은 130mm입니다. 가대는 다음과 같은 장비를 사용하였고 CCD 카메라는 QSI 683WS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필터는 크로마사의 벨셀 표준 시스템 V 필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가 관측 결과를 얻기 위해서 진행하였던 관측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 여기 관측 방법이 많이 긴데 저희가 여기에서 직접 했던 관측 방법을 소개해드리자면, 먼저 데이터 물정을 위한 CCD 카메라에 다크 바이어스 플랫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여기서 다크 바이어스 플랫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뒤에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하는 노출값을 설정을 하고 노출값에 맞게 실내에서 촬영을 하고 그 관측 데이터를 저장하였습니다. 저희가 관측을 하였던 관측 날짜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11월 15일, 11월 18일에는 355번 가브리엘라를 관측하였고 12월 21일에는 107 카멜라를 관측하였습니다. 여기서 11월 15일 날 보시면 2시간밖에 저희가 관측을 하지 못한 것을 아실 수 있는데, 이때 날씨가 너무 안 좋았어가지고 2시간밖에 관측을 못하였고, 따라서 추가로 홍천 관측소 선생님께서 11월 18일 날 관측을 더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12월 21일 날에도 저희가 시간 관계상 1시간만 관측을 하고 나머지는 홍천 관측소 선생님께서 추가로 관측을 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론적 배경 파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행성 355번 가브리엘라의 관측 결과에 대해 발표할 성주원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두 영상은 각각 2025년 11월 16일, 18일 날에 홍천 관측소에서 CCTV 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여러 사진들을 합성한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천체들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지만 여기 노란 동그라미 안에 한 천체는 다른 별 사이들을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행성은 다른 천체 사이를 움직이는데 이 영상에서 이 천체가 다른 별 사이들을 움직이므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관측하려는 소행성 355번 가브리엘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크 바이어스 플랫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크 바이어스 플랫은
카메라가 천체 사진을 찍을 때 발생하는 여러 노이즈를 제거해주는 작업입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래시입니다. 플래시는 픽셀마다 같은 양의 빛이 들어와도 그 빛을 감지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 밝기가 다르게 보이는 것을 고정해주는 작업입니다. 이 플랫 이미지에서 여기는 좀 어둡게 보이고 여기는 밝게 보이고 여기는 먼지가 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카메라에 플랫판 설치하고 여러 장을 촬영하여 이 평균값을 내어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어스입니다. 바이어스는 카메라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전압에 의하여 밝게 보이는 것을 고정해주는 작업입니다. 바이어스를 촬영할 때는 카메라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전압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카메라만의 밝기를 측정하기 위함인데 그 밝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노출을 극한으로 줄여 촬영해야 합니다. 이 이미지도 역시 여러 번 촬영하여 평균값을 내어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다크입니다. 다크는 카메라 내부의 연료로 인하여 밝게 보이는 것을 고정해주는 작업입니다. 다크를 촬영할 때는 천체 사진을 찍었던 것과 동일한 온도와 노출을 준 상태에서 촬영해야 하므로 저희는 가브리엘라를 찍었던 것과 동일한 노출인 240초의 노출을 주어 촬영하였습니다. 이 이미지도 역시 여러 번 촬영하여 평균값을 내어 만들었습니다. 이 이미지는 좀 전에 알아보았던 다크 바이어스 플랫 고정을 하기 전의 이미지입니다. 보시면 평균 밝기가 400 정도로 매우 밝고 중간중간에 하얀 점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고정을 한 후에는 평균 밝기가 200 정도로 떨어졌고 더욱 깔끔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고정을 한 후와 고정을 하기 전의 차이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 다크 바이어스 플랫 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단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11월 18일 국제표준시 기준 10시 11분부터 17시 15분까지 약 14분 간격으로 관측한 수행성 가브리엘라의 시간대별 광도 곡선 데이터입니다. 저희는 노출은 240초를 주었고 관측 데이터 저장 및 확인에는 약 8분이 소요되었으며 총 프레임 수는 18장입니다. 이 표에서 여기 표시된 비교성은 이 소행성의 밝기가 얼마나 변했는지 알기 위한 기준이 되는 걸로 밝기가 11.29로 항상 변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 표에서 수행성 가브리엘라의 밝기가 11.64시와 16.61시에서 밝음을 알 수 있는데 이 데이터를 통해서 소행성의 자전 주기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에는 13시부터 15.45분까지는 관측된 데이터가 왔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래프는 좀 전의 표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소행성의 자전 주기는 밝기가 가장 어두웠던 부분에서 다시 가장 어두웠던 부분으로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 같으므로 소행성의 자전 주기는 12.28시부터 16.61시까지 돌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 같습니다. 따라서 소행성의 자전 주기는 약 4.85시간 예측됩니다. 또한 12.59시분에서 소행성의 밝기가 잠시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웠던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해당 시간 부분에서 관측된 데이터가 없었던 이유입니다. 여기서 무브원, 즉 수행성 가브리엘라는 점점 오른쪽이 더가다 해당 경로상의 인접한 묘가 결국 중첩해버리게 됩니다. 선천적으로 비교하자면 선천적으로 비출 때 그 뒤에 또 다른 선천적으로 비춘다면 밝기는 더 밝아집니다. 이는 잘못된 데이터이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 분에는 데이터가 없으므로 그래프를 고등수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죠? 수행성 107 카메라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이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촬영 사진들을 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노란색 원 안에 보시게 되면 여기 움직이는 물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찾는 107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가 뒤에서 비교성과 체크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일단 우선 말씀드리자면 비교성은 요 별이고 그리고 체크성은 요 별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다크 바이어스 플랫에 대해서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부터가 중요한데요. 저희가 관측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렇게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마이크를 좀 떼주세요. 네.
12월 21일 UT 시간으로 12시 20분부터 17시 42분 여기서 UT 시간이 뭐냐 하면은 일단 계산법만 아셔도 됩니다. UT 시간에다가 9시간을 더해주게 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9분 간격으로 관측하였고 노출은 240조, 총 프레임 수는 32장입니다. 저희가 관측 시간을 시간 단위로 환산한 값을 기준을 해서 여기 빨간색 값들을 보시게 되면은 12.792시 그리고 17.544시에 별의 밝기가 여기에서 겉보기 등급이라는 걸 사용할 거예요. 여기서 겉보기 등급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서 성적으로 이해하시면은 되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저희가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높잖아요. 별에도 똑같습니다. 별의 등급이 낮을수록 별의 밝기가 훨씬 밝은 것이고 그리고 별의 등급이 높을수록 별의 밝기가 낮은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12.792C에서 보시면은 카밀레 겉보기 등급이 11.884 그리고 17.544C에서는 11.868로 가장 어두운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또 비교성이랑 체크성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될 건데 아까 전에 제가 찍어드렸죠? 비교성이 말뜻대로 분석하면 어떤 거일까요? 비교성은 말 그대로 비교하는 별입니다. 저희가 밝기가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이거는 기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을 세우고 초인성과 비교하기 위해서 세운 별이 비교성입니다. 그리고 여기 체크성은 저희가 틀린 거를 체크한다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래서 비교성의 오류나 이런 것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체크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성은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밝기가 항상 변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밝기가 11.28로 일정했습니다. 그리고 체크성 밝기 변화를 여기 빨간색 값들을 보시게 되면은 10.628, 10.643으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게 좁은 폭으로 변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였던 355 가브리엘라와는 다르게 107 카밀라에서는 별의 중첩이나 오류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정말 아름답고 이상적인 곡선이 나타났죠. 저희가 이걸 만들기까지 진짜 오랜 시간을 들이고 많은 노력을 들였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맥심 DL이라는 전문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었는데 저희가 비교성, 체크성, 소행성 이렇게 해갖고 그래프를 만들었었는데 그래프가 맨 처음에 너무 이상하게 나왔어요. 엄청 뾰족뾰족하게 나와서 이거는 나올 수가 없는 그래프다 해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맥심 DL 프로그램 다시 만들었는데 이 시간에만 진짜 몇 시간씩 투자를 했고 그리고 저희가 알라딘 라이트라는 프로그램으로 비교성, 체크성을 이렇게 찾아서 했었는데 이걸 찾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또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또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곡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그래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자면은 12.792C 여기 세로축으로 표시된 그리고 17.701C 여기 또 세로축으로 표시가 되었죠. 여기에서 카밀라의 겉보기 등급이 13.075 그리고 13.021로 이렇게 가장 어두웠습니다. 자전주기는 밝게 가장 어두웠던 부분에서 어두웠던 부분을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시간이며 그래서 계산해주게 되면 4.752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896C 부분에서 여기 부분에서 가장 밝아진 것을 아실 수 있는데요. 여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겉보기 등급이 낮을수록 별의 밝기가 밝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부분인 13.896C 부분에서 가장 밝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것이 여기 이렇게 빠진 두 그래프가 있었는데요. 두 점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는 컴퓨터적 오류로 인해서 아쉽게도 빼겠습니다. 그런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탐구 별론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인천 청라중학교 남우빈이라고 합니다. 자전주의 계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측정한 가브리엘라와 카밀라의 자전 주기는 4.85시간, 4.75시간이 나왔습니다. 실제 자전 주기인 이 4.84시간과 4.84시간을 비교하면 이렇게 오차가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차는 왜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관측을 할 때 최소 3-4번을 해야지 믿을 수 있는 값이 되는데 시간 문제로 인해서 한 번밖에 관측을 못해서 정확도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240초의 노출을 주었는데 이 노출을 100초 이내로 해야 간척 주기를 더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 보시면 이렇게 노출이 240초에서 점들 간의 간격이 큰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노출을 100초 이내로 줄이면 점들 간의 간격이 더 촘촘해서 정확한 강도 곡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용한 만안경은 130mm 볼철 만안경인데 이보다 직각력이 큰 400mm 이상의 반사 볼철 만안경을 사용했으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다음 소행성 모양 예측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브리엘라의 밝기 변화폭은 0.42 등급이고 카밀라의 밝기 변화폭은 0.50 등급입니다. 저희가 찾은 이 소행성의 강도, 진폭 및 추정 수평에 따른 대표적 행상 해석이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이 논문은 밝기 변화 폭에 따라서 소행성의 모양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논문입니다. 이제 이 가브리엘라 카밀라의 이 밝기 변화 폭을 여기서 이 구간에 들어가므로 그래서 이렇게 맞춰보면 중간 강한 장수 타원체라는 모양이 나옵니다. 이 모양은 정식적인 학술 논문은 아니지만 완전히 구형도 아니고 엄청 길쭉한 것도 아닌 그냥 타원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천문학자들이 밝기 변화 폭을 통해서 3D 리모델링을 한 모양인데요. 이제 카밀라가 밝기 변화폭이 가브리엘라보다 더 크기 때문에 카밀라의 모양이 가브리엘라보다 더 찌그러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지구와 충돌 시 피해 규모 예측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했습니다. 일단 가브리엘라 같은 경우는 약 지름이 24km입니다. 24km가 작은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전에 지구와 충돌해서 공룡을 멸종시켰던 그 소행성의 지름이 약 10km였던 점을 생각하면 가브리엘라도 굉장히 큰 소행성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라가 지구에 충돌하게 되면 충돌 지점이 즉시 승화하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 소행성이 지구에 부딪히면서 생긴 먼지에 의해서 이 태양빛을 차단하고 그래서 기후 냉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런 이유 때문에 생태계가 붕괴되고 많은 종들이 멸종될 것입니다. 그 다음 107 카밀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브리엘라도 굉장히 큰 소행성인데 카밀라는 크기가 10배에 달하는 매우 큰 소행성인데요. 이 소행성이 충돌하면 즉시 생태계가 파괴되고 대부분의 생물이 멸종될 것입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렸으니 먼지와 황정 에어로졸이 태양빛을 차단해서 빙하기가 이어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태계가 파괴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카밀라가 굉장히 질량이 크기 때문에 지각도 변형하고 그다음 지구의 구조도 변화시키기 때문에 지구는 사실상 새로운 행성처럼 바뀔 것입니다. 다음 토론할 내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까 김강현 학생이 말씀드렸듯이 가브리엘라는 반사율이 높은 S형이고 카밀라는 반사율이 낮은 C형인데 가브리엘라가 카밀라보다 평균 밝기가 더 높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카밀라가 가브리엘라보다 훨씬 크기가 크기 때문에 더 밝은 이유도 있겠지만 다른 이유도 알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 아까 가브리엘라 강도를 측정할 때 이렇게 별들과 중첩돼서 사용하지 못하는 자료가 나왔었는데요. 이제 그 자료를 버리지 않고 별의 밝기를 빼서 소행성의 밝기만을 추출해서 그 밝기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 더 참고해보고 싶은 점입니다. 첫 번째로 소행성의 자전 주기가 소행성과 충돌했을 때
미치는 피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카밀라는 질량의 크기 때문에 두 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위성이 카밀라의 자치적인 자전 주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실제로 아까 보여드렸던 천문학자들이 자전 주기를 가지고 만든 이런 3D 시뮬레이션, 이거를 저희가 실제로는 못했지만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그것을 실제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지막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사령 경례. 감사합니다. 자, 단체 사진 촬영할게요. 먼저 학생들만. 선생님들 찍어주세요. 웃어. 왜 화났어? 민재야. 예, 끝났어 이제 얘들아. 끝났다. 홀가분하다. 진짜 너무 잘했어.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 들어가. 잘했죠? 네, 너무 잘했어요. 처음에 발표할 때는 어려가지고 한마디도 못하고 못했는데 역시 연습하면 됩니다. 나날이 성장할 거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좋은 프로그램으로 교육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꼴찌연구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이 아니야 질? 아, 질이 해야죠. 선생님 네. 이를 바득바득 깔고 있는데. 바득바득 깔고 있습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 저는 대답 안 합니다. 학생들이 다 하셔야 돼요. 그 두 수행성이 지구 충돌 시의 피해 규모 예측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실제로 그 행성이 지구에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지금 카밀라는 소행성들이 굉장히 가깝게 위치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구와 충돌할 위험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가브리엘라 소행성들의 중부에 위치하는데 소행성분은 지구와 가깝기 때문에 카밀라보다는 지구에 충돌할 위험이 가능성이 높다고 소행성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설명하셨던 것 중에 이제 지구 근접 소행성 같은 경우는 이제 지구에서부터 1.3 AU 정도 떨어지는 그 내에 있는 소행성들 얘기하는데 되게 다양한 소행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브리엘라가 카밀라 소행성을 택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광도 곡선 그래프를 구하는 게 1차 목적이었는데 그 광도 곡선 그래프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관측이나 아니면 데이터 보정 시간을 거쳐야 하는데 저희가 가진 시간이 한정되다 보니까 짧은 자전 주기를 가지고 있어서 하룻밤 만에 관측이 돼도 유의미한 관측 결과가 나오는 소행성이어야 하고 또한 저희가 충분히 관측할 수 있을 만큼 너무 어둡지 않은 소행성이고 그리고 저희가 관측하는 시즌이 그 가을과 겨울 밤하늘에서 발견할 수 있는 소행성이라는 그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두 소행성이 저 두 개였기 때문에 그 두 소행성을 택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는 궁금했던 게 아까 지구 근접 소행성 말씀해 주신 사례를 보여주셨는데 사례를 두 가지를 예시를 들어주셨잖아요. 첫 번째가 그렇죠, 아포피스고 아포피스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거고 이제 앞으로 하고 그다음에 첼리아빈스크인데 아포피스는 340m 정도라는 크기를 지금 명시해 주셨는데 첼리아빈스크에는 크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혹시 소행성 크기가 어떻게 될지? 첼리아빈스크 크기는 제가 따로 조사를 하지는 못했는데 첼리아빈스크
체감 리스크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대기권 들어오면서 타면서 폭발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몇 킬로미터 단위는 아니었을 걸로 예측이 되고 크더라도 아포피스 정도 아니면 그 이하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도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한 명씩 다 해봐야지. 네, 가브리엘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가브리엘라 그 광도곡선을 봤는데 저는 이제 눈에 띄는 장면이 자전주기를 체크하는 방법이 이제 가장 밝을 때 두 타임을 피크를 찍어서 그 피크와 피크 사이를 자전한다고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가장 어두웠던 부분 사이를 했어요. 아, 오케이. 가장 어두웠던 부분. 그런데 첫 번째보다 두 번째의 밝기가 완전히 같지가 않더라고요. 네. 두 밝기가 다른 이유는 뭘까요? 소행성을 접근하면서 여러 요인이 발생하잖아요. 회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리의 차이도 발생하고 기상의 상태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요인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상황입니다. 가장 이제 관측된 것만으로 판단을 했을 때 그때가 이제 가장 피크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한바 자전이라고 생각을 한 거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카밀라. 네. 카밀라는 이전에 그 가브리엘라 같은 경우는 체크성이 하나였는데 얘는 체크성 두 개를 거의 쓴 거잖아요. 체크성이랑 비교성이군요. 비교성을 쓴 거잖아요. 체크성이야 뭐 밝기가 일정하다라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근데 체크성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밝기를 계속해서 이제 그것도 확인을 한 건가요? 체크성은 저희가 맥심DL 프로그램 자체가 비교성의 밝기를 지정해 주면은 맥심DL이 이제 그 밝기를 알아서 이제 데이터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체크성은 이제 적당한 별을 찾은 후에 맥심DL 처리를 따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밝기 변화에 있어서 비교성은 계속해서 밝기가 조금씩 변화하는데 체크성 같은 경우는 밝기가 일정하다 보니까 관측에 있어서 아마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났을까 궁금해서 예. 아니, 마지막. 제가 좀 잘못 설명했어요. 네? 예? 이게 비교성은 그냥 딱 11.29로 그냥 데이터를 고정하는 거예요. 픽스해 놓은 거죠? 네, 픽스해 놓은 거고요. 체크성이 이제 얘가 항성인데 얼마나 변하니까 대기 소강 있잖아요. 그거 밝기 변화하는 거. 지금 알면서 지금 엉뚱한 거. 아니 긴장했죠. 지금 해봐요? 네? 맞아요. 네. 자, 그리고 레퍼런스 조사를 지금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요거는 팁 아닌 팁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교수님들은 위키를 싫어하세요. 네. 레퍼런스에 위키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거 위키에서 긁어온 거냐? 뭐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쓸 때는 위키라고 있는 것보다 위키 밑에 참고문이라고 써요. 그거를 적용해서 쓰는 게 훨씬 더 레퍼런스가 조금 더 그럴듯하게 나와요. 그건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라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물어보고 싶은 거 많은데 싫어할 것 같으니까 그만할게요. 자,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민재부터 돌아가면서 이번 프로젝트 연구반을 참여하면서 소감 한마디씩 자기가 가장 질문이 있는데. 질문. 예, 부모님도 하셔도 돼요. 해보겠습니다. 지구과학은 못해서 그냥 바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 보다 보니까 궁금한 건데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행성을 크기를 관측하는 게 빛의 밝기 가지고만 카메라로 이렇게 망원경으로 봤을 때 이제 진짜 우리의 사용권에 들어오지 않으면 빛밖에 못 볼 것 같은데 멀리 있는 거는 빛의 밝기에 따라서 그냥 크기를 관측을 하고 어느 정도 근처에 왔을 때 사이즈를 알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그게 이 소행성을 관측하는 이유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구에 부딪히는 것 때문에 관측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그리고 아까 또 위성 얘기도 있었는데 소행성에 중력이 있는 건지 위성에 그 소행성이 이 위성이 어떻게 계속 따라다니는 건지도 궁금하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생각하는 건 이만큼 하나씩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소행성의 위성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제가 알기로는 소행성뿐만 아니라 모든 물체는 중력이 있고 또 그 중력이 또 다른 물체의 중력을 주고받으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소행성이 막 지구만큼 그렇게 크진 않더라도 충분히 몇십 킬로미터고 몇백 킬로미터이기 때문에 위성을 데리고 다닐 만큼 중력이 있다고 저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궁금하고 그러면 바깥에 그러니까 태양이 됐든 뭐가 됐든 걔가 돌아다니면서 중력 센 애들이 더 있을 텐데 걔네들이 안 땡기고 계속 거기 붙어야 근처 다니는 붙어서 근처에서 계속 도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걔가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럼 걔보다 더 센 중력이 있을 텐데 안 떨어져 나가고 계속 붙어 있는 이유는 그 수행성들이 활동하는 데가 그 화성과 목성 사이에 소행성 지대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대부분 활동을 하는데 거기는 이제 저희가 발표했던 두 가지 소행성들 말고 다른 소행성들이 뭉쳐 있는 데인데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하고 광도 곡성 그룹을 구했던 소행성들이 이제 몇십 킬로미터, 몇백 킬로미터 단위 큰 소행성들이다 보니까 소행성들이 뭉쳐 있는 집단에서는 그래도 중력이 센 쪽에 해당하지 않아서 위성을 뺏기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이 있는데 과학책을 보니까 저희가 배울 때는 그 용어가 요오드에서 요즘은 아이오딘으로 바뀌었고 아밀라제라고 배웠는데 요즘에는 아밀레이스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되게 들으면서 비교성과 체크성이라는 용어를 들었을 때 비교성은 당연히 다 한자어인데 체크성은 영어와 한자가 결합한 굉장히 되게 되게 좀 들었을 때 조금 거슬리는 용어 같았어요. 그래서 네 분이 미래 과학자가 되실 거니까 그 용어를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 되게 궁금하고 그냥 놔둬도 되는지 아니면 바꾸고 싶은지 되게 궁금했어요. 제가 생각을 해서 답변을 드리자면은 저는 딱히 큰 신경을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교성이 영어로 하면 레퍼런스스타거든요. 네. 그리고 체크성은 체크스타인데 네. 근데 여기서 체크라는 게 저희가 확인별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체크스타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은 것 같고 그래서 굳이 이렇게 용어가 이미 정해졌는데 또 그렇게 복잡하게 바꿀 필요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창의성을 발휘해서 생각하자면 비교성 말고 이제 체크성을 바꾸자면 체크성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기준성? 너무 이상하네.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체크란 말이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외국어 비슷한 거로 바뀌다 보니까 사람이 뭐 체크해 우리나라 말이 그런 거 똑같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대부분 다 한자를 쓰다가 요거는 확인성 발음이 어려운데 네, 그래서 체크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 한글이 과학이 조금 많이 혼재되어 있어요.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대답 잘하네. 추가적으로 예. 이제 겉보기 등급을 측정을 하고 가장 어두웠을 때 이제 시간을 특정해서 그 시간 사이에 이제 데이터를 빼서 주기를 계산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오차 부분까지도 같이 계산한 부분이 나오는데 가브리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기를 계산할 때 시간을 계산할 때 두 관측 시간을 평균값을 낸 것을 사용하셨어요. 네, 맞아요. 혹시 그렇게 사용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16.61시와 16.38시가 거의 밝기가 비슷했습니다. 만약에 더 자주 관측한다면 그 사이에서 더 피크 시간대가 나타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시간대만으로 밝기를 측정하는 것은 좀 이거는 관측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겠다 싶어서 주사위의 평균값을 구하여 계산이 합리적인 판단했습니다. 이 시간 같은 게 사실 주기 계산을 하는 거다 보니까 시간을 좀 더 타이트하게 해야지 이제 오차 부분이 명확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방금 전에 밝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개의 평균값을 내셨다고 했는데 그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겉보기 등급이 가장 높게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그 다음 시간과의 그 차이를 계산해보면 0.03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값을 계산한 그
겉보기 되는 차이를 보면은 0.0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뭐랄까 주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오차 계산을 되게 잘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은 결과값 자체가 되게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은 기준을 설정하고 왜 기준을 이렇게 설정이 됐는지 이유까지 같이 밝혀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오차에 대해서 저도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자, 지금 가브리엘라와 카밀라 두 개를 관측을 하셨고 그거에 대한 자전 주기까지 계산을 했었어요. 근데 두 자전 주기를 확인을 해본 결과 카밀라의 오차율이 조금 더 높았죠. 네. 뭐 1.4%가 1.8%? 1.8%랑 0.4%니까. 그런데 여기서 저는 궁금했던 게 가브리엘라 같은 경우는 관측 중에 이제 데이터를 날리는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카밀라의 오차율이 좀 더 높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가브리엘라는 홍천 관측소 선생님께서도 하셨고 그 전에 저희가 2시간도 관측을 했었어요. 근데 반면에 저희가 카밀라를 관측한 경우에는 저희가 1시간밖에 관측을 안 하고 나머지 5시간 이제 홍천 관측소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한 타임밖에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3호 가브리엘라에 비해서 확실히 관측 시간이 적어요. 그래서 가브리엘라 같은 경우에는 두 그래프를 비교해서 평균값을 낼 수 있는 반면에 카밀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료값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 그래프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 거기에 조금 더 오차율이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부족인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측을 여러 번 해야 되는데 한 번밖에 못해요.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카밀라 이제 겉보기 등급을 봤을 때 가장 겉보기 등급 그러니까 어두울 때를 이제 측정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카밀라가 11.884가 등급이 가장 높을 때라고 그렇게 계산을 하셨는데 그 바로 위에 그 바로 전에 시간대에 11.934 등급이 나왔거든요. 네. 더 낮은 등급이 있었는데도 요거 말고 그 다음 시간을 기준으로 한 이유가 있는지. 저희가 이제 거기 더 낮은 등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이유는 저희가 자전주기를 계산하려면은 가장 낮은 시간에 가장 밝기가 낮은 부분에서 낮은 부분까지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그 가장 어두운 그 피크 부분이 밝기가 비슷해야 되는데 934와 이제 11.934와 이렇게 밝기가 비슷한 부분이 잘 없던 게 보여서 그래서 11.884와 비슷한 가장 어두우면서 비슷한 시간대를 찾아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간단하게 우리 이 프로젝트 연구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소감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나와서 할까요? 거기 앉아서? 거창할 거 없고 이번 연구원 활동하면서 재밌었던 거, 어려웠던 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감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나가서 가요? 나와. 왜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번 프로젝트 연구반을 하면서 이제 재밌기도 하지만 광도 곡선 그래프를 구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맥심 DL이라는 프로그램도 처음 사용해보고 그러면서 힘든 점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딱 이렇게 연구 결과 보고서를 내니까 뭔가 뿌듯하고 다음에도 이런 활동을 한 번 더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뭐? 내용이 한 번에 나오길래 하나씩 그냥 나와. 같이 이렇게 같이 연구하면서 협동이 더 좋아진 것 같고 열심히 약간 컴퓨터 같은 것도 더 잘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네, 재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프로젝트 연구반을 하면서 이제 불안했던 점도 있고 하고, 그리고 맨 처음 배경지식 할 때 이제 머리 안 들어서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열심히 해서 결실을 얻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분이 이제 좀 뿌듯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까 발표할 때 이제 그래프를 진짜 아름답게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때 저희가 진짜 엄청 노력해서 한 결실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자랑스러운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장님 길게 좀 해주세요. 그렇지. 조장인데. 일단 제가 조장이긴 했는데 다른 친구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고, 맥심딜 처음 배울 때 살짝 아팠어가지고 약간 맥심딜 다룬 것도 좀 어려웠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살짝 아쉬웠던 것 같은데, 그래도 프로젝트를 하면서 발표 연습도 기르고 그 다음에 이론적 배경 조사하면서도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잘했다, 멋있다. 수고하셨습니다.